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외교를 추진했던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 부도난 기업을 인수하는 데 혈세 2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지분에 계속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을 잘못 말할 뻔했습니다. 저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광물자원공사가 부도난 기업을 인수하는데 2조 원이나 썼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광물자원공사가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이 부도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가면서 계속해서 혈세를 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7,600만 달러를 들여서 바하마이닝사의 지분 30%를 사들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개발 사업이 착공됐지만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불어나자 바하마이닝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고요. 또 1년 뒤에는 개발 사업 자체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신종 당시 자원공사 사장은 부도 사실을 숨긴 채 엉뚱하게도 바하마이닝사의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사들였고 후임인 고정식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미국 수출입은행의 채권까지 매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 수익률은 낮추고 또 동에 대한 가격은 높게 적용하면서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공사가 쏟아부은 혈세가 총 2조 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분 30% 살 때는 부도난 상태는 아니었고요. 예, 하지만 바하마이닝사 자체가 광산 개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게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부도가 났는데도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조작 문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에서 본부장급까지 몇몇 관계자들만 징계했을 뿐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김신종 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권력층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해서 은폐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이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권력층 눈치를 본다 이 얘기군요. 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MB 정부가 집권 당시에 뭐 굉장히 선전을 했던 것이 자원 외교인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 광물자원공사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온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건이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1조 원을 들여서 날이라는 자회사를 끼워 샀는데요. 이 날사의 적자를 계속해서 이기지 못해 900억 원에 되팔게 됐고요. 이러한 총 손실을 합하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MB정부가 취임 직후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홍보했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광구 절반을 반납하기 위해서 쿠르드 정부에 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적자를 총 합하면 최대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네, 이거 뭐 건당 1조, 2조 이렇게 나와요. 예, 조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강원도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1,000억 원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을 위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원도 자체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10% 감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강도 긴축 재정을 하면서까지 올림픽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다 이미 5,800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빚을 내 충당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올림픽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비근한 예로 인천시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천시는 총 1조 7,224억 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었고 이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1조 7,502억 원은 지방채로 조달했는데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당장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갚아나가야 하고요. 내년에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만 5,4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8.9%로 재정위기 단체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천시는 경기장을 할인점 등으로 개조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경기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서 수익 창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스포츠 행사들 개최해온 지자체들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4,285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건설한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지난 4년간 2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네. 지방채 1,530억 원을 상환하는 동안 매년 이자로만 46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랑프리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남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우 대회 투입 비용에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설 비용까지 다 합하면 적자가 무려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건 뭐 전남도,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놨던 경제연구소들, 그리고 또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언론들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 다수가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한국갤럽이 오늘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빈부격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6%, 즉 10명 중 1명꼴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고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2%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빈곤의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됐죠? 네,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고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90년 같은 문답으로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볼만한데요. 1990년에 비해서 25년간 사회적 환경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 사이에 빈곤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증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5%가 반대했고 찬성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부자들을 대상으로 2배 이상 과세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찬성해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예. 이런 부분도 통계가 있어요. 네,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업무기간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1%만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또 3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은 22.4%에 그쳤습니다. OECD 16개국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50%는 1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3년 뒤엔 69.9%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자료를 발표하면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라는 겁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가 많이 늘었다. 이 통신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의 대다수를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통화 상대자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 허가율이 약 95%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전인 2012년 6만 4,152건이었는데 영장 허가 건수는 2013년 말 6만 9,602건으로 5,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 수치만으로는 허가율 자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건수는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10만 7천여 건이었던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해 16만 6천 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할 경우 2배 가까이 는 건데요.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을 허가함으로써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소식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네. 경찰이 오늘 전교조 조합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넘겼습니까?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 고발에 의해서 수사해온 전교조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문을 올리고 조퇴투쟁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찰은 또한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고발 대상자인 6명의 조합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